다울라트 알-이마라트 알-아라비아 알-무타히다. 문화어로는 아랍 추장 국联邦, 영어로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줄여서 UA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인류가 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2만 4천년 전 아프리카에서 발원한 원생 인류가 정착하였고 청동기 시대를 전성기로 맞이하였습니다. 이후 오만과 현재 이라크를 잇는 무역로로 인도의 인더스 문명과 레반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국가들과 활발히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어업과 조선업, 진주 채취업을 중심으로 고속 성장하였고 1950년대 아랍에미리트가 석유를 발견했고 1966년 두바이의 파테 유전지대에서 초대량의 원유가 발견되면서 아랍에미리트의 역사에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넘쳐나는 원유를 수출한 덕분에 해마다 280조 원에 육박하는 수출을 기록 중인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의 인구수는 92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 중에서 실제 아랍에미리트 국민은 140만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80만 명은 외국에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특히 이란인과 인도인들이 수백만 명에 육박합니다.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UAE가 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괜한 걱정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의 1인당 GDP는 10만 달러, 1억 원을 훨씬 넘고 있죠. 게다가 UAE의 국영펀드인 아부다비 투자청이 운영하는 규모는 1100조 원 이상으로 세계 2위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은행 중 하나인 시티그룹과 세계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벤츠를 소유한 다임러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나라 아랍에미리트에도 엄청난 고민이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발표한 세계 군사력 순위에 따르면 이집트 세계 9위, 이란 세계 14위, 사우디 17위, 이스라엘 18위인 반면 아랍에미리트는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보다도 낮은 45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원도 많고 모든 국민들의 복지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풍요로운데 국방력은 방글라데시와 비슷한 수준인 것이죠. 중동은 세계에서 자원이 가장 풍부한 곳인 동시에 내전과 전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중동 국가들은 경제 발전 못지않게 최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국방력 강화입니다. 다른 지역의 선진국들의 90% 이상을 경제와 복지에 올인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최근에도 예멘 내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개입했었고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과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대결 구도가 중동 지역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덕분에 아랍에미리트의 중동 내 파워가 급속도로 팽창해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제 온라인 뉴스 매거진 더 디플로맷은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의 작은 마을인 스웨이한에서는 한국의 특수부대가 있다. 아랍어로 형제라는 뜻의 아크 부대가 운영되고 있다. 아크 부대는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 전사, 함께 임무를 완수한다 라는 슬로건으로 운영된다 전했습니다. 한국이 아크 부대 파병을 결정한 이후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1년에 고작 80억 원의 무기만 수입하던 아랍에미리트가 2011년부터 5년간 1조 2천억 원어치의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며 무려 300배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는데요. 세계 무기 수입 3위로 급부상한 아랍에미리트가 최근까지 놀랍게도 한국산 무기만 찾고 있습니다. UAE는 중동의 패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집단인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막강한 연합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이란을 엄청난 위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란의 세계 군사력 순위는 14위로 사우디 17위, 이스라엘 18위, 아랍에미리트 45위보다 높은 데다가 잘 알려졌다시피 북한과 긴밀한 관계로 북한이 이란에 핵폭탄과 탄도미사일 기술, 땅굴 굴착 기술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육군 정보보안사령부와 중앙정보국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란은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탄도미사일을 대부분 지하 갱도에 배치해 놓았고 이란의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지하 갱도에 있는 탄도미사일 부대를 관영 매체를 통해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에까지 이 기술들을 전수했고 이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땅굴을 뚫어
들어 도발을 일으켰습니다. UAE와 이란과의 거리는 고작 60km, UAE 병력이 정예 부대로 평가받고 있지만 병력 수는 고작 7만 명, UAE 인구가 920만 명인데 이 중 외국인 노동자들을 제외하면 인구 수는 고작 140만 명인 점을 고려한다면 병력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1968년 영국이 걸프 지역에서 철수한 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섬 시르바니 야스와 아부무사 그리고 아부 누야이르 이렇게 세 섬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1971년 12월 UAE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이란은 노골적으로 이 섬들은 이란의 것이다 라며 욕심을 표출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1992년 3월 이란은 무력을 이용해 아부무사를 점령했고 현재까지도 UAE와 이란은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란과 맞서 국권을 지키기 위해 UAE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무기체계와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땅굴 및 지하시설을 파괴할 무기입니다. 이 중에서 탄도미사일은 미국으로부터 종말 고고도 요격체계인 사드 2개 포대를 2조 3,700억 원을 들여 사왔고 유럽의 군수기업으로부터 조기 경보용 정찰위성 2기를 도입하며 해결했는데 최첨단 지하시설 파괴 무기는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기적처럼 찾은 것이 바로 한국의 차기 전술 유도탄 KT-SSM. 한국에서 개발 초기에는 번개 사업이라고 불렸는데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개발이 시작돼 현재는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100km 이상 떨어진 해상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한 장면이 공개되자 전 세계 군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군사 소식통은 탄도미사일이 10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홀인원하듯 명중시킨 것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다. 미사일이 너무나 정확하게 표적을 명중시켜 이를 지켜보던 연구원들도 깜짝 놀랐다 라고 전했고 이 사진을 보고 합성사진 아니야? 믿기 힘들 정도로 너무 정확하다 라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최근에는 KT-SSM-2까지 개발하고 있는데 최대 사거리 290km에 달하고 탄두가 관통형으로 만들어져 일정 부분 지하를 뚫고 들어가 지하갱도 내부를 모두 소각할 수 있습니다. 아랍권에서 한국산 무기의 명성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UAE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도 한국의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 비전 2030 전략의 목표 중 하나가 바로 향후 10년 안에 사우디 왕국의 방위 장비의 최소 절반을 사우디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한국 무기의 메카인 국방과학연구소를 벤치마킹하려 하고 있습니다. UAE도 마찬가지로 에드 이식 사업이라고 해서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가 아랍에미리트에 한국과 같은 무기개발 연구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기술뿐만 아니라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까지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UAE는 한국의 무기기술력을 바탕으로 초대형 방산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죠. 이를 위해 UAE는 한국의 군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해 칼리파데 부설연구소를 둘러보게 했고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칼리파데 연구소는 UAE판 국방과학연구소를 세우기 위해 마련한 미천이다. 상당히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한국으로부터 배우려는 연구원들의 열의는 대단했다 전했습니다. 정보기술 전문 미디어인 아난다텍은 최근 마이크론이 지난 4월 대만 타오이안에 새 디램 공장 건설을 시작한 데 이어 일본 히로시마에도 20억 달러를 들여 13나노미터 공정을 적용한 라인을 깔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7년 20억 달러를 투자해 히로시마 공장 증설 작업에 들어가 최근 완료한 데 이어 추가로 차세대 생산 라인 투자 확대에 나선 것이다. 이는 일본의 디램 반도체 재도전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일본 디램 반도체 업계에서 히로시마 공장은 아픈 손가락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디램 시장의 70%를 차지했던 일본 업체들은 90년대 이후 삼성이 공세에 밀려 입지가 축소됐다. 미국의 정보기술 버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00선 이상으로 급등한 2000년 디램 시장에서 한국의 삼성, 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이 3강을 차지했다. 그 뒤를 독일 인피니온, 일본 NEC, 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 등이 추격하는 상황이었다. 2007년 대만 업체들이 하도 삼성을 앞세워 시장에 뛰어들면서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 NEC와 히타치가 합작으로 설립한 LP라는 대만 파워칩과
인피니온에서 분리된 김온다는 남녀와 손을 잡고 증산에 나섰다. 2006년 6.8달러였던 512NB 디램 가격은 2009년 0.5달러로 폭락했다. 삼성을 제외한 반도체 기업들은 분기당 적자가 5천억 원을 넘나들었다. 결국 김온다는 2009년 파산했다. LP단은 공적 자금 300억엔, 채권단 융자 1000억엔을 지원받아 버텼지만 2012년 마이크론에 매각됐다. 타오이안 공장은 대만 렉서칩이, 히로시마 공장은 LP다가 운영하다 차례로 마이크론에 넘어갔다. 이후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삼성, 하이닉스의 디램 독주 체제를 일본 정부가 흔들고 나섰다. 한국을 수출 간소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미드 등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에 나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단순한 수출 관리라고 주장하지만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명분 삼아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가격과 기술 경쟁을 통한 치킨 게임에서 밀려난 기업 대신 정부가 2차 치킨 게임에 총성을 올린 셈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올 상반기에 872억 달러치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상품을 수출했다. 이 가운데 일본에 대한 수출은 20억 달러에 불과하다. 중국, 베트남, 미국은 물론 대만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전체 수출액의 1.03%인 4억 9,800만 달러치만 일본으로 향했다. 일본 전자업체들이 생산 라인을 상당 부분 해외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반도체를 대만에서 살 수 있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수입액 중 한국의 비중은 17%로 대만보다 낮다. 아베 정부는 일본산 부품, 소재에서 한국산 반도체에서 중국산 전자제품으로 이어지는 IT 분야의 동아시아 공급망을 흔들었다. 실제로 올 상반기에 한국은 전자부품 21억 달러, 화학약품 18억 5천만 달러 등 부품 소재 분야에서 67억 달러의 대일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 적자 100억 달러의 3분의 2에 달한다. 한국은 반도체 등을 중국에 팔아 116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일본이 부품, 소재 공급을 끊으면 한국이 타격을 받는 구조다. 이런 일본의 시도가 큰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재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공급 차질 우려로 글로벌 IT 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 물량 확보에 나서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의 반도체 재고만 15조 원 규모에 달해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도 연말까지 공급에 차질이 없다는 것이다. 주요 부품과 소재의 탈일본 정책을 추진할 시간을 번 셈이다.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에도 이번 사태는 위험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도체 산업 성장이 둔화될 경우 국내 장비, 소재 업체들도 동반 하락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술력과 규모를 갖춘다면 새로운 공급망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게이제 한일루즈루즈게임 익명을 요청한 SK하이닉스 공장 분야 관계자는 반도체는 생산 라인 건설 단계부터 주요 장비, 소재 업체 엔지니어들과 함께 최적화 작업을 한다며 지금까지는 일본 업체들과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공급선 다변화에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비용이 들고 생산 수율이 떨어져 이익이 감소하는 부작용은 감수하겠다는 각오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한국 반도체의 탈일본 정책은 결국 양국 모두에게 상처를 남긴다는 것이 문제다. 이혼게이제이 신문은 세계 1, 2위인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세계 시장에서 수출 대상 기업을 찾기 어렵다며
한국과 일본의 루즈 게임이라고 보도했다. 반도체 전문가인 유노가미 다카시는 일본 정부의 압박은 한국 업체에 위협이 되겠지만 일본 기업에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결국 일본 정부가 제 무덤을 파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반도체 업체만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의 대표적인 증권 사이트인 동방제부망에는 최근 중국 상무부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부품, 소재 수출 감소분을 채워주는 대신 반도체 연구 개발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일본 대신 불화수소 등을 한국에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20%인 반도체 자금률을 2025년까지 70%로 높이기 위해 4천억 위안 이상을 쏟아붓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디램 개발에 앞장섰던 중국 투젠증화가 미국 정부의 제재로 사실상 개발이 무산됐고 64단 랜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양춘 에머리도 양산 기술 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한일 갈등을 반도체 기술 확보의 기회로 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